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미술관에 깃든 사람과 풍경 또 예술에 대한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다정한 미술관 함께 가보시죠. 오늘도 김찬용 도스트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난 3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네, 서울권 전시는 지금 또 교체 시즌이어가지고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 11월에 소개해드렸었던 마르크 샤갈이란 예술가의 전시가 지금 전주에 위치한 팔복예술공장이란 곳에서 시작이 되어서 잠깐 내려가서 이제 뭐 간담회와 더불어서 오프닝하고 좀 전시 재밌게 보실 수 있게 특강 프로그램을 좀 진행하고 다시 서울로 복귀를 했습니다. 오, 아우 전주까지 다녀오셨군요. 네네. 이 팔복예술공장이 아주 재밌는 곳이라던데 원래는 뭐 카세트 테이프를 생산하는 공장이었다면서요? 네, 저도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1979년부터 한 10여 년 가까이는 카세트 공장으로 활용이 됐었다고 하고요. 다만 이 공간이 공장으로 사용하지 않게 된 이후에 거의 뭐 25년가량 좀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하고요. 네. 근데 또 이런 공간을 재활용하면 혹은 업사이클링 시키면은 새로운 문화 공간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전주시에서 이제 전주문화재단에서 여기를 어떻게 운영할까 고민하다가 지금은 미술관 플러스 작가 레지던시가 운영이 되고 있어가지고 이제 발탁된 작가들이 작업실을 활용하면서 전시도 선보이고 하는 이 지역 거점과 같은 예술 공간이 되어 있는 곳이 팔복예술공장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지던시 운영하는 거 되게 좋은 아이디어네요. 그쵸. 네. 공간이 또 넓고 하다 보니까. 요즘 이렇게 도시재생 공간이 좀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네. 그 예술하시는 분들한테는 참 좋은 소식이겠어요. 맞습니다. 사실 예술하는 사람한테 있어서는 공간이 사실 되게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좀 큰 회화 작업이나 아니면 조형 작업을 하시는 경우에는 작업실의 규모도 중요하고 또 교류하면서 사실 작가들끼리 피드백하고 맞아요. 비평하면서 또 발전하는 게 크다 보니까 레지던시가 사실 기능적으로 꼭 필요한데 이게 또 서울 외 지역으로 나가다 보면은 막상 활성화되어 있는 공간이 많지 않은데 요즘에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뭐 방치되었었거나 혹은 다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이용해서 좀 예술적으로 활용되는 곳이 늘어가고 있어서 그런 건 사실 미술계에 있는 입장에서 참 보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 재생 입장에서도 좋은 게 뭔가를 다시 살리려면 계획을 아주 잘 세워서 뭘 인테리어를 하든가 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술가들한테 맡기면 그런 거 안 해도 그냥 알아서 제일 멋있는 방향으로 해주잖아요.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팔복예술공장도 혹시 나중에 가보신다면은 레지던시 참여 작가들이 그 마당이나 벽이나 이런 데를 다 꾸며놓고 했기 때문에 네. 그 자체가 하나의 작품처럼 되어 있다라는 것도 아마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면에서 예술가들에게 공간을 주는 게 정말 좋은 일인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좀 오래 줬으면 좋겠어요. 막 또 뭐 근처에 상가 발달한다고 막 빨리 그쵸. 상업 공간으로 돌리지 말고 좀 오래오래 쓸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참 그 미술관이나 박물관이야말로 뭐 날씨도 상관없고 뭐 봄, 여름, 가을도 상관없고 그런 공간인데 전시업계가 뭐 성수기 비수기 따로 있습니까? 이게 그래도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지금처럼 미술을 즐기는 향유 연령층이 광범위하지 않았다 보니까 보통은 방학 시즌이 좀 성수기다 해가지고 그 여름 방학 시즌하고 겨울 방학 시즌에 좀 큰 전시라고 할까요? 자본이 많이 투자된 전시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나라가 워낙 미술 향유 연령층이 넓어지고 좀 많아지셔가지고 네. 요즘에는 사실 성수기라고 딱 지정된 건 없고요. 그냥 분기별로 좋은 전시들이 좀 나눠져서 계절별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일반적으로 좀 큰 자본이 투자되는 전시가 짧게는 3달에서 길면 4-5달로 진행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딱 시즌별로 보통은 요즘 좋은 전시가 한 번씩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년 내내 어딘가에선 좋은 전시를 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네요. 그쵸. 뭐 취향에 갈리실 수는 있겠지만 좀 네. 큰 규모 전시는 무조건 1년 내내 어딘가에선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봄에 가장 주목할 전시가 있다면요? 네, 이것도 미술계 입장에서 제일 좀 주목하고 상반기에 이 전시는 꼭 봐야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고 있는 전시가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에서 3월 20일부터 6월 28일까지 진행 예정되어 있는 영국 거장이죠. 데미안 허스트라는 예술가의 이 규모의 회고전이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자체가 처음이기 때문에 이게 또 취향 갈리는 작가이긴 하지만 그래도 워낙 이름이 유명한 작가여서 저건 그래도 미술 애호가라면 꼭 봐야 된다라고 좀 이슈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립현대미술관이면 그 삼청동 올라가는 그 길 말씀하시는 건가요? 맞습니다. 여기 뭐 갤러리도 많이 있고 주변에 연계해서 보실 수 있는 곳들이 많아서 그죠, 그죠. 다만 그건 있습니다. 여기가 뭐 광화문역이나 안국역에서 걸어가시면 한 15분, 20분이 걸리다 보니까 맞아요. 네, 버스로 막 갈아타고 가시거나 하는데 아마 오픈된 이후에는 여기 한동안은 미술관 주차장은 주차하기 꽤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겠네요. 국립중앙박물관도 좀 큰 규모 전시했으면 주차 대란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네. 교통편은 잘 좀 고려해서 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데미안 호스트는 사실 저기 누구죠? 저기 영종도에 있는 호텔. 아, 그 로비에 있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 파라다이스 날개 달- 시티라는 네. 곳 가시면 날개 달린 말인데 반쪽은 피부가 드러나 있는, 맞습니다. 까져 있는. 그죠? 네, 그 버전의 작품 유사한 것도 이번에 하나 들어온다라고 공지되어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 작품이 옮겨가는 건 아니고요. 네, 그 시리즈 중 하나라고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유니콘 같은 형상을 반쪽에서 한 경우도 있고 사람 형상을 쪼개는 형태로 보여주는 경우도 있어서 천안 가셔도 사실 보실 수 있기는 한데 네. 그 중에 이제 데미안 허스트 재단이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이언스 리미티드라고 이게 명확히는 재단은 아니고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 뭐 팩토리 이런 이름으로 자기 예술 공장 막 운영하고 있었던 것처럼 네네. 허스트 작품을 직접 만들고 관리하고 전시 보존을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그 공간 소장품 중심으로 온다라고 알려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광범위한 시대의 작품들 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3월 20일이니까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전시가 시작되니까 뭐 돈스턴트님도 아직 못 보셨겠어요. 네, 근데 그 3월 18일 오늘 오후에 그 프리뷰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네네. 저도 일단 신청은 해놨는데 오늘 이제 답변이 오면은 아마 저도 미리 가서 체크는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시작 전이라 저도 구체적으로 어떤 작품이 어떻게 전시되어 있는지는 확인 못했지만 저희가 3주에 한 번씩 또 인사를 드리다 보니 워낙 핫한 전시여서 아하. 일단 미리 정보를 좀 드리고 나서 혹시 정말 괜찮고 특별한 게 있다면은 저희 3주에 가볍게 언제 좀 더 해드리는 정도면은 타이밍 맞게 미리 잘 보시겠다 싶어서 좀 미리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아니면 너무 늦어질까봐 그러셨군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데미안 호스트가 어떤 사람인지부터 좀 알아야겠는데요. 이분 어떤 사람이고 왜 유명해진 겁니까? 사실 이게 그 미술 쪽에서 얘기할 때는 YBA라고 해가지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 해가지고 밀레니엄 시대에 이제 런던 쪽에서 밀레니엄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이제 새천년에 맞춰서 런던 도시 개발도 좀 낙후된 지역도 개발하고 테이트 모던이라는 이제 미술관 새로 화력 발전소였던 공간을 거기도 앞서 팔복 예술공장처럼 새롭게 업사이클링하면서 예술가들에 대한 뭐 지원이나 이런 활성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고요. 네. 이 시기에 활동했었던 예술가 중 좀 리더격에 해당하는 예술가가 데미안 허스트라고 보시면 돼가지고 영국으로 따지면은 약간 앤디 워홀과 같은 포지션으로 평가받는 예술가가 데미안 허스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영국에서는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예술가인 겁니까? 근데 이게 조금 오묘하긴 합니다. 이게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긴 한데 이분이 1965년생이고 하셔가지고 안 이제는- 젊으신데요. 그쵸 이제는 영은 아닌데. 네 이제는 영이 아니게 돼버리셨다 보니까 네. 미술계에서도 종종 앞을 오로 바꿔서 농담처럼 비꼬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이제 올드 브리티시 아티스트 됐다 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예를 들어 한 반세기 한 세기 이상 지났을 때 우리가 마치 한 세기 전에 팝아트 뉴욕 팝아트 얘기할 때 앤디 워홀을 상징처럼 딱 아이코닉하게 떠올리는 것처럼 밀레니엄 시대에 뭐 서구 미술의 중심, 그 당시에 런던이 워낙 핫했는데 그 런던의 중심점엔 누가 서 있었냐 할 때 무조건 데미안 허스트가 그 첫 번째로 언지될 거다라고 아직까지도 거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여전히 좀 트렌디하다라고 하긴 뭐해도 상징성은 너무너무 큰 작가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YBA를 어떤 무슨 뭐 예술가 집단이라기보다는 무슨 뭐 인상파 이렇게 무슨 파로 봐야 되는 겁니까? 네, 그 파라고 YBA 파. 그게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무슨 뒤에 ISM 붙어서 무슨 이즘이라고 붙이긴 좀 모호하거든요. 사조로 구분하기는 좀 모호한데 말씀하신 뭐뭐파 이런 그룹 개념으로 보기에는 좀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게 실제로 처음에는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한예종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런던의 골드스미스 대학이라고 이 예술학교에서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이때 이제 데미안 허스트 졸업할 무렵이 마가렛 대처가 집권했었던 시기였었는데요. 네. 이제
국가 경제 부흥시킨다고 이제 다시 좀 정돈한다고 복지금들을 이것저것 좀 삭감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그중 하나가 예술인 복지금 제도였어가지고 그 전까지만 해도 이제 미대 졸업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뭘 나오는 그 예술가 지원금으로 생계 유지가 가능한 느낌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확 줄어들다 보니까 전시하고 작품을 팔지 못하면은 작가가 생존할 수 없는 환경으로 갑자기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예술가에게도 그냥 자본주의를 들이댔군요. 그쵸, 맞습니다. 네. 약간 미국식 자본주의 같은 느낌이 싹 흡수돼 버리다 보니까 졸업을 했던 데미안 허스트 입장에서는 이대로 가면 우리 졸업하고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마이클 크레이그 마틴이라고 자기 그 당시 스승이 있었는데요. 조언을 구해봤더니 니네가 직접 한번 전시하면서 스스로 마케팅 해봐라 해가지고 비어있는 창고 구역을 하나 빌려가지고 프리즈란 이름으로 자기 졸업하는 친구들하고 전시를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YBA라고 불렸었거든요.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의 그 당시에 스스로 전시를 열면서 마케팅했었던 사람들 이렇게 분류가 되다가 이게 세월이 지나면서 꼭 골드스미스 대학 출신이 아니더라도 그 시기에 이렇게 참신하고 공격적인 방식으로 스스로를 드러내기 시작했었던 영국 기반 활동 예술가들을 YBA로 좀 분류하자 해가지고 지금은 YBA가 좀 더 폭넓게 불리우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자신의 예술 세계를 더 깊게 파는 거 이상으로 그걸 알리는 것도 신경을 썼던 사람들입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데미안 허스트는 본인이 리더격으로 주도했었다 보니까 흔히 말하면 이제 큐레이팅 기획부터 시작해가지고 리플렛이나 도록 디자인 이런 것도 직접 다 하고 심지어는 이 전시가 어쨌든 열었으면 흥행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부하고 인맥 다 뒤져가지고 미술품 살 수 있을 만한 재력이 있거나 좀 미술 좋아한다 이런 입소문 들리는 사람한테는 다 연락해가지고 우리 이런 전시하니까 한번 보러 오세요 하고 막 여기저기 다 마케팅도 했었던 거고요. 그 중에 사실 찰스 사치라고 당시 이제 런던의 광곡의 거물이었었던 이제 컬렉팅을 좀 시작한 유명 컬렉터가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새로운 친구들이 전시한다고 하네 구경 가볼까 하고 그 프리즈라는 창고 전시에 갔다가 이 친구들 오히려 잘만 마케팅하고 피드백 해주면은 커질 것 같다 하고 이제 전폭적인 투자를 해줬고 그 힘을 받아가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사실 또 이 YBA이기 때문에 마치 구겐하임 가문이나 록펠러 가문이 뭐 미국 추상 표현주의나 팝아트를 키우고 혹은 메디치 가문이 뭐 미켈란젤로 다빈치 키웠다 이런 얘기하는 것처럼 YBA는 그 찰스 사치라는 컬렉터가 좀 처음에 많이 부흥시켰다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름 때문에 여쭤보는 건데 사치미술관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그 사치 갤러리란 공간이 그 런던의 첼시 지역 가면을 위치해 있는데요. 그 규모가 우리나라 서울시립미술관 정도 규모의 갤러리여가지고 사립 갤러리인데 말씀하신 약간 뮤지엄과 같은 기능까지도 한다라고 볼 수 있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처음에는 그 YBA의 전폭적인 전시를 제대로 열어줬었던 시작의 기간이 사치 갤러리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찰스 사치하고 이게 관계가 있는 건가요? 찰스 사치 본인 갤러리. 본인이 만든 갤러리가 사치 갤러리군요. 맞습니다. 아. 근데 거기 또 요즘에 좀 비판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가능성 있는 예술가들을 발굴해가지고 미술 시장 안에서 영국 미술을 부흥시키는 좀 상징 공간이었었는데 그분이 한 10여 년 잘 품고 계시다가 가격같이 10배, 20배 뛰었을 때 싹 다 팔아치워버리고 계속 좀 그렇게 상승가치 있는 작가 위주로만 끌어들였다가 팔았다가 반복한다고 수집가라기보다는 좀 투자자, 좀 나쁘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투기꾼처럼 작품을 끌어들인다 해가지고 지금은 사치 갤러리가 좀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영국권 컬렉터 중에선 제일 좀 네임 밸류가 좀 높은 분 중 한 명이 찰스 사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치 갤러리 이름 들었을 때는 그 의미인 줄 알았어요. 형용사인 줄 알았어요. 사치스러운 갤러리. 한국어로 번역이 돼가지고. 네네네. 원래 영문명은 뭔가 다른 게 있고 네네네. 한국말로 그렇게 쓰는 건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네네. 그분 성이 사치여가지고. 그 사람 저는 그냥 사람 이름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찰스 사치였군요.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찰스 사치, 데미안 허스트와 함께 YBA로 분류되는 이 아티스트들은 또 누가 있습니까? 사실 마크 퀸이라고 해가지고 관심 있으시면 우리나라의 그 아라리오 뮤지엄이라는 데 가면은 자기
이제 피를 주기적으로 음. 뽑아가지고 자기 머리 조각상, 자각상을 만든 이런 예술가도 있고요. 혹은 트레이시 에민 해가지고 막 침대 막 헝클어진 거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작품하는 예술가도 있고, 뭐 사라 루카스나 혹은 게리 휴미나 이 당시에 말씀드렸던 1960년대 중반에서 이제 70년대생 되기 직전까지 태어났었던 그 영국 예술가 중에 밀레니엄 시대 딱 넘어올 때 활동했었던 젊은 예술가들 대다수가 다 YBA로 보통 구분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들의 공통점이나 특징이나 이런 건 혹시 없습니까? 지금에 와서는 이게 좀 광범위해져가지고 명확하진 않은데요. 초기까지만 해도 이게 센세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충격이 공통점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특이한 게 예를 들어 뭐 입체파 얘기하는 예술가들은 시각이 막 픽셀처럼 깨져 있는 시각적인 닮음이 있다거나, 아니면 인상파 하는 예술가들은 좀 빠른 화려한 붓터치로 빛을 좀 많이 표현한다거나, 이런 표면적인 공통점이 많이 있는데요. YBA라고 불리우는 예술가들은 사실 결과물만 놓고 봤을 때는 재료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너무 제각각이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뭐 같은 그룹인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아. 근데 이들의 공통점은 사실 센세이션이라고 지칭된 게 사치 갤러리 전시 이후에 로얄 아카데미라고 런던 상징적인 그 미술관에서 이 사람들 전시가 이루어졌을 때 전시 제목이 센세이션 이었었고요. 이들의 중심 접근 방식은 이미 이 직전 시대에 막 변기도 작품이 되어버리고 네. 캠벨스프 깡통 이미지도 작품이 되어버리고 이런 시대가 되었으니 이제 사람들은 웬만한 것은 관심도 안 갖고 놀라지도 않는다. 그렇다면은 강렬하고 충격적인 무언가를 먼저 보여줘서 요즘 느낌, 유튜브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어그로를 먼저 끈다는 거죠. 저거 뭐야? 하고 일단 호기심을 먼저 끌어들인 다음에 그 내부에다가 자기가 추구하는 예술 철학이나 시대 정신을 담아가지고 사유하고 철학하게끔 만든다라는 접근법이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어가지고, 그래서 YBA의 초기 특성은 센세이션이다 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합니다. 어그로라고 설명하시니까 또 확 와닿네요. 저 요즘엔 그게 오히려 대중화가 되어 있죠. 유튜브 그러니까요. 덕분에. 네. 데미안 허스트를 대표하는 작품 또 소개해 주시죠. 아까 얘기한 그 작품 외에도. 네, 사실 유명 작품이 좀 다채롭게 많은 예술가이기는 한데요. 그 중에서 이게 국내에 이번에 들어온다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마 최초 버전이 들어오진 않을 것 같기는 해서 이건 오픈되어 봐야 알 것 같기는 한데요. 일단 제일 유명한 작품 중 하나가 천년이라는 작품하고,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에서 제목 되게 긴 작품이 하나 있는데요. 그냥 이건 데미안 허스트 상어 라고 치면 나오는 상어 박제되어 있는 작품하고, 천년이라는 작품은 그냥 유리관에 죽은 소 머리 한 덩어리하고 한쪽에 날파리가 가득 차 있는 되게 좀 기괴한 작품이 이 사람 초기 대표작에 해당합니다. 그래요? 이건 뭔데요? 사실 우리가 미술이라고 생각하는 건 우리나라는 특히나 그 한문 표기가 아름다울 미로 표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네. 미술은 되게 뭐 예쁘고 아름다운 걸 표현하거나 만들어내는 기술이라고 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게 프리티라는 개념보다는 뷰티라는 개념으로 갔을 때는 아름다움이라는 경험은 꼭 그렇게 뿌띠뿌띠하고 화려함에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그르미하고 우울한 감정 속에도 어찌 보면 아름다움이라는 그 감정적 경험이나 깨달음의 경험 같은 것들은 있을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다 보니까 데미안 허스트가 추구하는 건 주로 죽음이랑 충격을 코드로 제작하는 사람이라서 천년이라는 작품은 잘 생각해 보시면 죽은 소 머리는 그 자체로 그 생명의 다함, 죽음을 상징하고 있고요. 한쪽에 있는 날파리 같은 경우에는 그게 중간에 구멍이 뚫려서 연결돼 있어가지고 소머리가 점점 막 썩어가는 이런 냄새를 맡고 날파리들이 소머리 있는 데로 막 넘어오거든요. 네. 근데 그 소머리 위에는 또 벌레 잡는 그 전기태치기가 또 붙어 있어가지고 그 뜯어먹으려는 욕망으로 날파리란 생명체가 넘어왔다가 감전돼서 또 죽어버리고 그게 또 계속 썩어가고 이런 순환의 과정을 통해서 생명의 죽음 끝에 결국 순환이라는 게 있고, 죽음이라는 걸 극복하고 막 계속 생에 대한 어떤 탐욕에 대한 욕망이 인간을 다시 죽음으로 이끈다, 이런 굳이 그럴싸하게 얘기한다면 생명의 순환이나 윤회의 논리를 이 사람은 과거에는 조각이나 그림으로 만들었다면 실제 생명체를 이용해서 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아까 상어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린 작품도 네. 실제로 타이거 샤크라는 그 상어 한 마리를 포름알데히드라는 박제용에게 그냥 예. 담궈 놓은 작품이거든요. 이것도 사실 가서 혹시 보시게 되면은
뭐 수족관도 아니고 뭐야 자연사박물관이야 뭐야 이런 생각이 사실 들 수 있는 작품인데요.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한때는 바다의 왕이었었던 이 상어가 이제 영혼 빠져서 생명 다한 상태로 60만 남아서 저렇게 박제를 해놓으니까 그 모습 그대로 영생하는 듯 보이지만 결국에 살아있을 때 그 아우라는 모두 어찌 보면 사라진 듯한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혼 없는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여서 제 느낌으로 조금 해석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 그 제가 오늘 이런데 출근할 때 막 서울 내에서 돌아다닐 때 2호선, 1호선을 좀 많이 타는데요. 출퇴근 시간에 타면은 그 손잡이 안 잡아도 되더라고요. 사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럴 때가 거의 있어요. 낑겨가지고 눈을 떠봐도 자고 계시거나 아니면 낑겨서 핸드폰 저처럼 막 보고 네네. 있거나 그런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넋놓고 살아가면 사실 영혼 없이 자기 삶을 살아가면은 그 상어랑 다를 바 없다는 거죠. 지하철 박스 안에서 영혼 없이 하루하루 버텨가는 그 인간의 삶은 결국 죽은 삶과 다를 바 없다. 늘 약간 뭐 철학까진 아니더라도 고민하고 사색하며 사는 삶의 중요함 혹은 죽음과 다른 삶은 과연 어떻게 존재하는가 이런 걸 이 사람은 생명체를 이용해서 표현하는 분이어가지고 그래서 사실 싫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너무 말로 하는 예술이다. 그냥 뭐 생명체 죽은 거 하나 갖다 놓고 거기다가 속된 말로 말발로 다 채워놨다. 썰을 붙여서. 그쵸.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밀레니엄 시대의 그 개념 미술이라고 해가지고 컨셉추얼 아트란 이름으로 메시지를 기반으로 하는 예술이 워낙 성행했었기 때문에 그 중심점에 있었던 작가 중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컨셉추얼 아트가 됐건 뭐가 됐건 이 이름은 붙이기 나름이긴 하지만 이제 사실 그 컨셉추얼 아트라고 분류가 안 되는 작품들도 네네. 요새 현대 미술은 그렇게 뭔가 작품을 말로 풀기가 좋아요. 맞습니다. 말로 할 말이 많은 거죠. 네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모네의 그림이나 고흐의 그림을 우리가 말로 할 게 없잖아요. 하늘에 별이 있는데 별 터치가 강렬해요. 뭐가 강렬하단 말이야? 봐야지 알지. 그런 거잖아요. 네네. 근데 요새 이 미술들은 안 봐도 이렇게 썰만 풀고 주고받으면 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 컨셉추얼 아트라는 건 사실 뭐 사조 개념이라기보단 기술 개념으로 오히려 많이 얘기를 해가지고 미술계 이제 몇몇 비평가들은 모든 예술은 컨셉추얼하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예를 들어 모네나 다빈치 같은 예술가도 시각 기술이 8, 90% 이상을 차지하더라도 그 안에 예를 들어 뭐 감정적인 게 됐든 뭐 산업혁명 시대의 풍경이 됐든 르네상스 시대의 정신이 됐든 개념적인 측면이 10%, 20%라도 담겨 있다라는 평을 받고요. 다만 그 앤디 오월 시대 혹은 마르셀 듀샹이라는 그 변기 작품으로 한 사람 이후 시대부터는 요즘하고 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듀샹이라는 사람이 뉴욕에 가서 항공박람회 갔다가 충격받았다는 게 막 수십 미터짜리 항공모함 프로펠러 이런 걸 보고 저건 생각해보면은 미켈란젤로가 살아난다고 한들 한 명의 인간이 조형해서 도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 시대 예술가들은 지금과 같은 기술과 산업의 발전이라면은 더 이상 인간의 손기술이나 장인 정신이라는 게 예술에서 가치 있게 평가받긴 점점 더 힘든 시대가 올 것이다. 그렇다면 인간적인 예술을 앞으로는 어떻게 추구해야 될까 이런 시각기술 발전 시대라는 걸 고민했을 때 인문학과 철학적으로 접근하는 게 오히려 훨씬 인간답다라고 그 사람들은 생각했었던 거죠. 그래서 비중을 오히려 개념과 철학을 최소한 7, 80% 이상을 채워버리고 시각적인 결과물의 퀄리티를 한 20, 30% 보장을 시키는 게 개념 미술이라고 아예 분류되는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우리 시대는 또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나중에 또 에이전트 AI 이런 거 개발되기 시작하면 마치 르네상스 시대에 유한물감 등장한 이후에 재료 패러다임이 바뀌어버린 것처럼 앞으로 인간이 시각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는 패러다임이 다시 한번 바뀌는 기점에 와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데미안 허스트도 아마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과거 시대로 아마 분류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요? 네. 자, 오늘 첫 번째로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가 어린 시절에 비틀즈와 펑크 음악에 아주 열렬한 팬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니 그 음악을 한번 들어보시죠. Free as a Bird, 비틀즈입니다.
비틀즈였습니다. Free as a bird 함께 들으셨습니다. 자, 국악방송 한석준의 문화시대 오늘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앞서서 데미안 허스트의 충격적인 대표작을 소개해 주셨는데 데미안 허스트 작품에는 죽음이라는 키워드가 참 많이 나온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네. 거의 모든 작품의 죽음 혹은 생명을 주제로 해가지고 표현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 예술가가 말씀드린 센세이션이라는 걸 접근할 때 본인의 말로는, 그리고 사진 기록도 남아 있기는 한데, 우리나라로 치면 청소년 때, 중고등학교 때 그 영안실에서 잠깐 아르바이트처럼 근무를 하게 됐었다라고 하고요. 네. 그게 너무 어린 나이에 실제 인간의 죽음을 눈앞에서 많이 목격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언젠간 죽는다. 그렇다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 뭐 혹은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 생각보다 좀 빨리 철학하기 시작했다라고 뭐 본인의 작업 기록을 통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과거에도 바니타스라고 해가지고 이미 대항해 시대 무렵에 막 경제적으로는 부흥하지만 사치와 한락 속에서 좀 사색에 대해 고민하는 몇몇 이제 뭐 부르주아나 혹은 뭐 귀족들이 해골이나 혹은 시간을 상징하는 모래시계나 혹은 쉽게 깨지는 유리나 시들어버리는 꽃이나 이런 걸 그려가지고 생명은 유한하다, 결국 인간은 죽는다라는 주제가 과거부터 조금 그려져 왔었거든요. 그 그림에 막 조금씩 숨겨져 있고 그런 거 있었잖아요. 이제 정면에서 보면 안 보이는데 아주 옆으로 가서 보면 해골이 보이고 뭐 이런 것들. 맞습니다. 그게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것도 바니타스에 해당하고요. 아. 그게 이제 대사들이라는 작품인데, 맞아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게 그것도 영국에 있어가지고 런던 내셔널 갤러리 가면 보실 수 있는 작품인데, 직접적으로 대놓고 드러내는 경우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각도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이거나 왜곡돼 보이게끔 하는 효과를 보여준 경우도 있었는데요. 중요한 건 죽음을 상징하는 혹은 시간이나 생명성을 상징하는 이미지들을 과거에는 그리거나 혹은 조각으로 만들어가지고, 굳이 얘기하자면 그거죠. 집에 붙여놓고 예쁜 꽃정물 그림 붙여놓으면 장식적으로도 예쁘긴 한데, 그 꽃 속에 시들어있는 꽃이나 죽어있는 곤충 같은 거 같이 그려져 있어가지고 저 예뻐 보이는 꽃도 결국엔 시드는 것처럼 뭐 청춘은 영원하지 않고 인간의 생명은 유한하다, 이런 걸 한 번쯤 사색하는 문화가 과거에 있었다면, 데미안 허스트는 이 죽음이라는 테마를 물감이나 돌을 깎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실제 생명체를 이용해서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상어 집어넣은 것도 좀 비슷한 그런 느낌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이번 국내 전시는 가면 뭘 볼 수 있습니까? 뭐가 와 있나요? 그 앞서 말씀드린 천년하고 그 상어로 되어 있다라는 살아있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불가능한 물리적인 죽음이란 작품도 일단 미술관 홈페이지 홍보에는 붙어 있거든요. 지금 오는 것처럼 표기가 되어 있기는 한데 50여 점 온다고 되어 있는데 아마 그 작품이 올 수도 있고, 그건 개인 소장자가 가지고 있어가지고 제 생각엔 그게 자연사 시리즈라고 해서 같은 이 사이언스 리미티드라는 공간 전시가 독일 미넨에서 있었는데, 전 그때 그쪽 가가지고 먼저 좀 보긴 했었거든요. 그때는 그 책에 나오는 큰 상어 말고 조금 작은 상어 버전이 전시되었었는데, 이번에도 동일 시리즈이지만 다른 규모의 게 올 수도 있다 정도를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제일 지금 핫 이슈로 기대를 받고 있는 작품은, 이 사람 어찌 보면 좀 황금기라고 할까요? 황금기 대표작으로 많이 소개되는 작품이 신의 사랑을 위하여라고 해가지고 인간 두개골 형상에다가 다이아몬드 8601개를 박아가지고 다이아몬드 해골을 만든 작품이 있는데요. 이건 국내에 들어온다라고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가지고 이것도 볼 기회가 워낙 흔치 않은 작품이긴 해서 한 번쯤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해골에 다이아몬드를 박았다고요? 네, 그게 8,601개 썼다고 공개를 해놨더라고요. 화려함의 극치네요, 진짜. 네, 그것도 생각해 보시면 해골은 죽음을 상징하는 이미지잖아요. 네. 심지어 이 해골도 경매에서 실제 인간 두개골 구매한 다음에 두개골을 누가 경매에서 실제 인간 두개골을 거래를 해요? 진짜 그게- 이상한 사람. 그쵸. 그냥 이상하다고 안 기괴한 하겠습니다. 네. 기괴하다고 할까요? 좀 독특한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사실 조금 오랜만에 디테일로 들어가자면은 미술 수집 문화가 사실은 그게 과거에 그 르네상스 시대 무렵에 우리가
과시 문화라고 할까요? 정복자나 혹은 탐험가들이 자기 과시로 사치로 이렇게 끌어들인 거다 보니까 이게 프렌치권에서는 캐비네트 큐리오지트라고 해서 호기심의 방이란 이름을 붙였고 더치권에서는 쿤스트캄머라고 해가지고 경이로운 방이란 이름으로 막 동물도 잡아왔지만 원주민들 잡아와가지고 막 원주민들 예를 들어 유골이나 이런 것도 막 전시하고 이런 식이었어가지고 그런 개념 안에서 과거의 어떤 인간의 두개골이 경매에 나왔을 때 이걸 구매한 다음에 이걸 캐스팅한 거죠. 거기에다 직접 다이아몬드를 박은 모든 게 다 부서져 버리다 보니까 백금으로 똑같은 이제 해골틀을 뜨고 치아만 옮겨서 박아버린 다음에 거기에 다이아몬드를 박은 건데요. 문제는 해골은 누가 봐도 죽음을 상징하는데 다이아몬드는 대표적으로 영생을 상징하는 이미지이다 그러네. 보니까 네. 이게 현대의 바니타스라고 평가받는 이유가 과거에는 죽음을 오히려 보여줌으로써 죽음을 사색시켰는데 이 사람은 풍자에 가까워가지고 죽음의 이미지지만 영원의 이미지를 붙여버려가지고 현대인들은 어떻게든 오래 살고 싶어하고 영생을 원하고 죽음을 거부하고 싶어하는 현대인의 그 바니타스 거부 욕망을 자기 방식으로 표현한 게 이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얘기했던 소 머리는 제목이 뭐였죠? 천년이었나요? 네, 천년이란 네. 작품. 그건 안 들어오나요? 그것도 표기는 되어 있는데 이게 독일 전시 때는 이 작품도 최초의 그 오리지널 버전이 오진 않았었고 다른 버전으로 전시되어 있었거든요. 그 소 머리에다가 직접 날파리를 다 붙여놓은 버전이 있는데 그게 그냥 아예 전시장에 보호막도 없이 중간에 바닥에 갑자기 소머리가 하나 이렇게 툭 떨어져 있는 그래서 들어가면 다 기겁하는 그런 작품으로 와 있었는데 이번 전시는 저도 아직 직접 보질 못했다 보니까 확신할 순 없는데 홍보 포스터에는 일단 천년 이미지가 들어가 있긴 해서 네. 유사 작품이거나 아니면 잘 컨택이 됐으면 그 작품이 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굉장히 티스러운 얘기를 하자면 그 소 머리와 날파리는 식품 위생품 수입에 그렇죠. 제재를 받는 품목이라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재밌는 게 이것도 번외 얘기긴 한데요. 이 사람 스승이라고 말씀드린 그 크레이그 마틴이란 예술가도 예. 초기에는 개념적인 미술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작품 중에 그 나무라는 작품이 있는데 제목은 나무인데 실제로 보면은 그 컵에다가 물 받아 놓은 게 끝이거든요. 그리고 옆에 이게 왜 나무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설전하는 걸 그냥 붙여놓은 게 작품인데 이 사람이 이제 전시 같은 것 때문에 해외에 이걸 반출할 때 반출 품목에 이걸 뭐 오크 나무 이렇게 작품 제목으로 써놨는데 세관에서 이걸 딱 찍어보니까 나무라고 써있는데 그냥 이상한 판넬하고 유리컵만 들어있으니까 그 세관에서 검사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잘못 표기한 거냐? 왜 나무라고 해놨냐? 어디다 숨겼냐? 네네. 이런 네. 막 개념 미술에 의한 논란이 있었는데 허스트도 뭐 그런 논란이 있을 수야 있지만 근데 이 사람은 다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어찌 보면 박제한 형태이다 보니까 뭐 굳이 얘기하자면 유물이나 전시품 같은 목록으로 해가지고 아마 들어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갑자기 법적인 얘기까지 잠깐 해봤습니다. 참 뭐 작품이 모든 것이 다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나 뭐 시간 혹은 살아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이런 키워드가 아주 반복적으로 작품에 등장을 하는데 데미안 허스트의 철학입니까? 이런 것들이. 데미안 허스트가 주로 다루는 철학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센세이션을 기반으로 한다는 그 YBA 예술가들 중에 죽음을 주제로 하는 예술가들이 더러 많이 있고 그리고 사실 이 죽음과 사유의 철학 같은 경우에는 이미 말씀드린 거의 4세기 전에 대항해 시대 무렵부터 좀 대활성화되어 있는 장르 중 하나인데 그걸 좀 새롭게 혹은 자기 방식으로 표현하는 게 허스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죽은 생명체를 아예 이렇게 직접 사용하는 거에 대한 혹시 비판도 있습니까? 네, 실제로 이게 동물보호단체나 이런 데서 비난들이 좀 많이 있기는 했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네. 네, 근데 뭐 허스트 입장에서는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은 우리가 뭐 식용으로 뭐 기르고 소비하는 그런 동물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고 그리고 망각하는 곳에서 희생당하는 생명체가 얼마나 많은데 예술에서 그런 금기를 그으려고 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모순이다 이런 약간 의견 차이들이 충돌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더 호불호가 갈리는 작가로도 많이 소개됩니다. 최근엔 어떤 작품들을 하시나요? 근데 이게 웃긴 게 최근 작품은 되게 예쁩니다. 막 그래요? 물감으로 벚꽃 피어 있는 막 이런 작품이나 최근 시리즈는 아예 되게 예쁜 꽃 그려 거대한 이제 200호 막 이런 커다란 캔버스에다가 그 우리 잭슨 폴록 이런 예술가처럼 막 물감 뿌리면서 되게 채도 높고 에너지 넘치는 색채로 예쁜 꽃 그림 그리고 있어가지고 오.
지금 그림은 이제 그 얘기 그래서 평이 그게 많습니다. 이 사람 한창 충격으로 하다가 충격 속된 말로 이제 나이 들면서 좀 끝발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세상 제일 잘 팔리는 거 위주로 다시 그리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가지고 약간 노말하고 맞습니다. 수요 많고 이런 걸로. 물론 거기에도 자기는 이제 꽃이 과거부터 바니타스 대표 작물이긴 했었다 보니까 자기 철학 연장선으로 소개하긴 하는데요. 다만 이번 전시회는 그 시리즈들 좀 광범위하게 모든 시리즈들 다 조금씩 볼 수 있게 온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천년이나 아까 그 이름 긴 작품 이건 못 봤으니까 말을 못 하겠지만 그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에 있는 그 아이는 많이 봤거든요. 네네네네. 거기서 하는 행사를 제가 10년째 진행하는 게 있어서 그 아이는 많이 봤는데 이런 바니타스라든지 이런 철학을 강조하시는 분들의 작품이 그냥 작품만 따로 떼놓고 봤을 때도 예쁜지 안 예쁜지에 대해서는 저는 좀 생각이 다를 때가 많았거든요. 좀 안 네네. 예쁠 때도 많았고. 네네네. 근데 그 파라다이스 호텔 로비에 있는 그 아이는 정말 예뻐요. 그쵸. 그건 그래도 뭐 색감도 좀 네. 조합도 잘 돼 있고 해가지고 네. 유니콘 느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네네. 그래서 데미안 허스트의 최근작이 꽃으로 예쁜 그림을 그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이 사람 예전부터 예쁨이라는 거는 늘 갖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좀 음. 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바니타스나 이런 계열 예술가들이 어떤 작품 만들었을 때 보면 진짜 괴상한 거 많거든요. 너도 예술이냐? 뭐 이런 거 많단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제가 본 게 너무 없어서 그럴지 몰라도. 이번에 혹시 정시 가보시면은 확실히 이게 2005년 그 2007년에 신의 사랑을 위하여 만드는 그 기점 아래쪽으로든 너무하다, 기괴하다, 불편해 이렇게 느끼는 게 오히려 많을 거고요. 그렇습니까? 2010년 이후 넘어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그래도 이건 예쁜데 화려한데 충분히 가지고 집에 붙여놓고 싶을 만한데 이런 것들로 바뀌거든요. 이게 약간 우리 힙합 음악 같은 거 들을 때도 막 쇼미더머니 이런 거 보면은 인디 시절에서 막 쇼미더머니 뭐야 막 욕하던 사람들이 이제 쇼미더머니 심사위원이나 뭐 나오기 시작하면은 뭐 노선 바꾼 뱀 막 이러면서 막 논란이 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도 젊을 때는 되게 공격적이고 충격적인 걸 하다가 지금은 세상 사회화된 듯한 예술을 많이 좀 선보이고 있죠. 그렇군요. 네. 그 아까 얘기했던 그 화려한 작품 그 해골 네네. 다이아 해골 이게 이름이 뭐였죠?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무슨 수많은 오브제로도 다시 만들어질 것 같은데 어떤 저만 해도 무슨 뭐 펜꽂이라든지 아니면 핸드폰 케이스라든지 정말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제품들은 안 나오나요? 이게 굿즈 같은 것들은 있을 텐데 그게 이번에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따로 판매할지 어떨지는 아직은 확인 못했고요. 다만 수집하시는 분들 사이에는 얘는 오리지널은 딱 하나 있고 이게 재료비가 뭐 200억에서 300억 사이 들었다고 하는데 다이아가 들어갔으니까. 네, 당시에 이제 판매가는 뭐 그때 환율로 900억 원 뭐 중반대 가격으로 팔렸다 이렇게 이제 본인은 주장했거든요. 문제는 자기 그 기획사가 샀다는 게 좀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에 오리지널 외에 실크 스크린 해가지고 이제 그게 다이아몬드 더스트라고 해가지고 표면 반짝반짝반짝하는 재료까지 이용한 좀 고품질 한정판 판화 같은 것들은 뭐 우리 프리즈 이런 아트페어 같은 데 가보시면 판매하고 있기는 해가지고 조형 버전은 하나지만 이미지 형태의 이런 좀 번외 한정판 에디션들은 또 따로 많이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데미안 허스트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그 세기가 지난 이후에 영국을 상징하는 거장으로 이름을 분명 남길 거다라는 생각은 하는데요. 그리고 예술 가치에 있어서는 충분히 흥미롭고 그 시대에 한 번쯤 고민해 볼 만한 접근법을 취했다라는 건 분명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예술가를 좋아할 때 평가외, 가치 평가외에 좋아할 때는 인간적인 측면도 좀 보는 편인데 이 사람이 그 10대 때 영안실에서 찍었던 기념사진이나 혹은 그 다이아몬드 해골 작품 실제 두개골을 이용한 거라고 했었잖아요. 그걸 이제 판매됐을 때는 퍼포먼스나 이런 걸 봤을 때 약간 젊은 때는 악동이란 별명으로 불려가지고 좀 인간에 대한 오히려 생명 존중을 안 하는 듯한 그런 행동이나 퍼포먼스를 해가지고 그런 인성에 대해선 개인적으로는 썩 좋게 받아들여지진 않는데 그럼에도 미술 가치나 사학 가치로만 놓고 봤을 때는 무조건 역사의 이름을 남길 예술가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다이아몬드 작품 이름이 뭐였죠? 신의 사랑을 신의 사랑을 위하여. 위해. 작품 이름은 자꾸 기억이 안 나고 그래서- 다이아몬드 그쵸. 해골이라고만 그래서 하니까. 그냥 뭐 상어, 다이아몬드 해골 이렇게 하면 서로 다 알아서 그렇게 그렇습니까? 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자, 신의 사랑을 위하여. 이걸 이제 뭐 900억, 950억에 자기 그 매니징하는 회사가 샀다고요? 네, 그게 아까 사이언스 리미티드라는 거기가 소장 관리를 하고 아, 있고 네. 그게 개인까지는 아니고 그게 화이트 큐브라는 갤러리하고 다른 이제 컬렉터하고 모여가지고 만든 굳이 얘기하자면 작품을 같이 구매하고 관리하는 뭐 집단이라고 할까 번의 어떤 사업체 같은 데서 구매를 한 건데 거기에 데미안 허스트 본인도 좀 직접적으로 얘기하자면 지분을 가지고 있는 형태이다 보니까 이게 과연 개인에게 팔렸다라고 할 수 있냐 이런 논란 때문에 자기 작품 가격을 덤핑시키기 위해서 시장에서 같이 조작한 가격이다 막 이런 논란도 사실 있기는 한데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사업적으로도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인 것 같아요. 네네네. 이런 일이 또 있다면서요. 어? 사업적인 어떤 그런 멋있는 기획? 이 사람이 실제로 네. 그 뉴포트 스트리트 갤러리라고 네. 요즘에는 그 1차 시장을 뛰어넘고 1차 시장을 자기가 자기 개인 갤러리 만들고 심지어 아트페어까지 쥐고 흔들고 있다 보니까 2021년에 한창 NFT라고 해가지고 그 블록체인 기술 이용해가지고 디지털 이미지도 오리지널화 시킨다 이런 움직임이 있었을 때 예술가마다 의견이 갈렸었는데요. 네네. 허스트는 이걸 되게 또 자기 방식으로 잘 이용해가지고 같은 이미지의 그 스팟 페인팅이라고 이 사람이 동그란 땡땡이로 만드는 그 작품 이미지를 실물로도 하나 그리고 똑같은 이미지를 그 NFT 디지털로 만든 다음에 자기가 이제 갤러리에서 판매를 하면서 구매할 때 하나 골라라. 오리지널 고르면은 NFT를 파기할 거고 NFT를 선택하면은 오리지널을 지금 이 자리에서 그 난로에 넣어서 불태워버릴 거다. 그럼 이제 이것만이 이 세상의 유일한 오리지널이 됐다라고 얘기하면서 딱 10,000개 에디션을 그렇게 고르라고 해가지고 팔았었거든요. 네. 이게 오리지널의 가치가 디지털 시대로 가면서 저작권이나 이런 게 점점 희석되고 사라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그 시대에 또 그걸 어찌 보면 풍자하는 동시에 되게 적극적으로 돈으로 이용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게 그 뱅크시 같은 예술가하고 이제 평이 갈리기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뱅크시는 자본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사람이고 데미안 허스트는 풍자는 하지만 자기가 그 작두 위에 올라타가지고 자본의 정점에 서 있는 예술가이다 보니까 그래서 좀 더 앤디 워홀스럽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아주 센세이셔널하고 요즘 시대에 딱 맞는 그 그림의 오리지널리티가 어디에 있는 거냐, 아날로그에 있는 거냐, 아니면 이걸 디지털로 옮겨도 되는 거냐, 요거에 대한 화두를 정확하게 짚은 그런 기획이긴 하네요. 네, 그래서 그때 NFT가 한창 같이 올랐다가 코인 이제 시장 죽으면서 다 같이 NFT 사기다. 디지털이 어떻게 오리지널로 멀티버스 시장 자체가 죽어버리면서 같이 없어졌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또 뭐 AI, 뭐 에이전트 AI 이런 거 나오기 시작하면은 디지털 멀티버스로 결국 연계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또 나오면서 다시 NFT 또 스물스물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미술 쪽에서. 이게 또 흐름 타면은 아마 데미안 허스트의 저 행위도 역사에서 좀 더 큰 의미로 아마 평가받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3월 20일부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데미안 허스트의 전시가 열립니다. 이 전시 보러 가는 분들을 위한 팁을 주신다면요. 일단은 진짜 상반기 최대 기대 전시에 해당하다 보니까 사람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주말은 조금 피해서 보시는 걸 추천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리고 뭐 별다른 팁이라기보다는 말씀드린 것처럼 후기작 중에서는 그냥 보기 예쁜 것도 일부 있겠지만 이 사람의 중요한 작품하고 절대다수 작품은 좀 보기에 불편하고 취향을 많이 타는 작품들이 있기 때문에 가볍게 이미지 검색 정도 해보시고 이런 거라도 난 한번 보고 싶고 시대 예술로 고민해보고 싶다 하면 가보시되 이미지 좀 검색해봤는데 와, 난 이건 진짜 예술로 인정 못하겠다 싶으시면은 굳이 뭐 꼭 보실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물론 의미 있는 전시인데 취향이 안 맞고 불편한데 억지로 봐야 될 건 또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만 스스로 한번 판단하고 가시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전시회 도슨트 하십니까? 아니요. 국립현대미술관 아마 관람객이 많아서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진 도슨트 운영 공지가 되어 있진 않아가지고 저는 아마 내부 현장에서 하는 도슨트는 미술관 특성상 어려울 것 같고요. 외부에서 이렇게 소개해드리는 강연이나 외부 도슨트 프로그램들은 할 것 같아서 기회가 되면 뭐 따로 또 안내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차영님한테 도슨트 해달라 그러면 할 거예요? 이거 데미안 허스트요? 네. 무조건 하죠. 말씀드린 아, 그래요? 작품 열심히 안내하면서 스물스물 근데 이 사람이 사실 인간성은 하면서
이 얘기 저에게 썰을 좀 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한석준의 문화시대 김찬용의 다정한 미술관 오늘은 데미안 허스트에 대한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